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스탈린 세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4부까지 이어지는 네. 시리즈를 한 권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워낙 이제 내용도 방대하고 또 여러분의 호응이 어떤가 싶어서 좀 살짝 봤는데 네, 어때요? 역시 뭐 좋습니다. 3, 4부를 혁명적으로 기다린다는 분들도 계시고 케냐에서도 지금 기다리신다는 분들, 터키에서도 분들, 야 이걸 전 세계적으로 보고 들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들, 스탈린이 이제 권력을 막 잡아서 어떻게 했는가,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가. 보면 이제 다른 스탈린 관련된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뭐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대체로 뭐 7분, 10분 굉장히 짧습니다. 뭐 어찌 보면 뭐 필요한 내용만 그냥 아주 엑기스로 뭐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남지 않아요. 그리고 스탈린이 조금 지저분한 사람이었다. 네. 이런 것도 처음 들어봤잖아요. 아유, 어디서도 듣지 못한.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또 히틀러 다음은 또 언제 하냐 벌써 그거부터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이제 스탈린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 또 히틀러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한 번에 소개하는데 5분짜리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히틀러, 스탈린 뭐 이렇게 뭐 히틀러 vs 뭐 스탈린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안 가겠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교양 문화 컨텐츠였던 그 독재자가 저희가 돼서 네. 네. 우리도 스탈린처럼 네, 한번 가봅시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스탈린 세 번째 시간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은 스탈린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 네.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 New Face of a Dictator. 네. 이번에는 그럴듯했어요. 그럴까요? 네, 원제가 뭔지는 제가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 말이니까 그죠? 네, 여튼 이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이라는 이 책 원제는 좀 다르군요. New Biography입니다. of a Dictator. 오.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았네요. 그래도. 예, 이 스탈린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 이 책의 이제 3부를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탈린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막 그 권력 암투를 통해서 레닌이 이제 거의 가시고 이제 권력을 막 잡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이제 본 거죠. 28년 말이 되니까 1928년 말이 되니까 결국 이제 스탈린 개인의 승리가 거의 임박한 스탈린 독재자로 등극하게 될 때가 거의 완성돼 가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하나의 어떤 권력을 잡을 때 마지막 또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스탈린 같은 경우는 27년에 당시 소련이 곡물 공급에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수확된 곡물을 가지고 국가에서 그걸 사들여 가지고 도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한번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농민들이 이 농산물을 국가에 내는 것을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 정도 대가는 도저히 줄 수가 없다. 버리고 만다. 네, 공산품은 너무 비싼데 농산물이 헐값에 수매를 하냐. 그래서 거부를 하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정말 전체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됐을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먹는 게 공급이 안 되니까. 자, 그 상태에서 결국 이제 뭐 당시에 또 외화도 모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외화도 모자란 상태에서 곡물 출하는 거부를 하고 수입도 안 되고 수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어느 정도냐면 이런 이야기가 지금은 나와요. 상트페테르부르크죠. 거기에 가면 유명한 미술관, 박물관이 있잖아요. 에르미타슈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에르미타슈 미술관에서 몰래 그 정말 컬렉션이 좋거든요. 렘브란트 그림도 있고 라파엘로, 벨라스케스, 보티첼리 이런 정말 그 컬렉션 만드는데 100년 이상을 소요해서 만들어놨는데 팔았구나. 그 그림을 몰래 미국에 우리 카네기 멜론 대학 할 때 앤드류 멜론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부자 가문이 있어요. 멜론 가문. 앤드류 멜론한테 몰래 판 거예요. 그 그림을.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 그게 지금 워싱턴에 다 전시돼 있죠. 그때 팔아서요? 네, 그걸 워싱턴에 그 국립 뭐라고 할까 미술관에 그걸 기부를 해가 소장돼 있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게 근데 그 당시에 공식적인 당시 소련의 미국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 660만 달러가 되니까 그 당시 돈으로. 그만큼 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돈이 이제 말랐으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게 뭐
제대로 농산물 수입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방식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농산물을 징발해야겠다 된 거죠. 강제로. 강제로. 보통 이제 그런 선택들이 대체로 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마련하거든요. 뭐 무슨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이런 데도 보면 뭐가 비싸. 네. 이걸 싸게 강제로 해.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도 생산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악순환이 돼 갖고 그럼 이제 그 생산이 잘 안 되니까 또 뭐 그거 뭐 예를 들면 우유라고 친다면 이제 그 뭐 소들에게 먹일 무슨 뭐 사료 그렇죠. 여기도 이제 또 연쇄적으로 또 문제 생기고 하여튼 뭐 하나 그냥 의도대로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은 거죠. 그 당시에 스탈린 입장에서는 일종의 군대를 동원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공산당이니까 이제 강제로. 네, 그러니까 3만 명의 일종의 그 볼셰비키 정식 군대라보다 어쨌든 군대원들인 거죠. 네. 무장을 동원해가지고 무장한 노동자 군대를 전 농촌에 파견한 거예요. 지키면서 일해라. 아니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각자 빼앗아 하라는 거죠. 응? 죽여서라도 빼앗아 와라. 그러니까 전국의 농촌 촌락이 폭력과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정말 농민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 해결하는 방식하고 너무 다르죠. 안 내놓으면 그냥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빼앗아 와.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스탈린에게 이 농민 계급은 안 되겠어. 이것은 예전에 그 러시아 제국의 그 썩어 빠진 계급 어떤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상적인 소련인, 이상적인 러시아 사람의 이 애들은 해당이 아예 안 돼. 그래서 이 계급을 아예 통째로 이걸 좀 정신 개조를 시키든 이 계급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가 결국 나중에 집단 농장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29년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이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이 스탈린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할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뜻한 바를 이루는 데는 굉장히 강력한 추진력은 있거든요. 그렇죠. 무식하게 가니까 다른 뭐 이렇게 생각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일단 그래서 이 권력을 가져.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스탈린이 지금 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그 뭐랄까 일종의 징기스칸 이런 식으로 예전에 유목 제국에서 약탈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싹 다 뺏어가고 그냥 불법으로 폭력으로 완전히 속대밭을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정주영 사회에서는 이런 방식을 지금 말씀대로 했다가는 지속적으로 약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 농민 계급 자체를 아예 새롭게 완전 손을 보겠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로 이어졌냐면 그게 바로 나중에 히틀러의 유태인 문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아예 통째로 없애버려야겠다. 그러니까 히틀러나 스탈린은 농민 계급을 통째로 아예 완전히 새롭게 조정을 해버리겠다고 해서 어떤 집단 농장 체제로 갔었다면 히틀러는 나중에 스탈린에게 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유태인 집단, 민족, 인종을 아예 통째로 파이널 솔루션으로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레닌이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만들었다면 스탈린이 바로 히틀러를 만들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적을 만들어내고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째로 하여튼 수용소에 보내고 이런 것들. 이 스탈린 방식이거든요. 그걸 히틀러가 이제 힌트를 얻었다는 거죠. 뭔가 소름 끼치네요. 뭔가 무섭다, 그죠? 그러니까 좌파 전체주의가 만들어졌잖아요. 막시 이제 흔히 말하는 스탈린 전체주의가 만들어졌잖아요. 저걸 보고 근데 뭐 나름 수치로 보면 계획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공장도 짓고 뭐 문화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좀 불안하다 이거죠. 자, 그 불안감을 활용한 게 히틀러와 같은 이제 우파 전체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대로 본떠가지고 또 모방을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를 몰아내고 유태인 몰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레닌이 그 강제적인 어떤 경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체제를 구성하게 된 거는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럴 때 독일이 거의 전시 사회주의 체제를 운영한 거거든요. 전쟁 때 사회주의 체제식으로 완전 국가가 나서가지고 모든 경제를 계획하고 여기에서 아주 큰 시사를 받았다거든요. 레닌은.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이제 한번 이용해봤고 또 그걸 발전시킨 하나의 청출어람한 스탈린은 그걸 보고 또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또 그걸 다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좌우가 서로 나란히 이제 악마의 길을 서로 걸어간 거죠. 서로 적을 상정하고. 그렇죠.
그 없애는 전략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고. 서로 싸우면서 담는다는 게 이런 말인 거죠. 싸우다 보면 있잖아요. 불구대치는 원수끼리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점을 서로 닮아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정치도 비슷한 느낌을 들잖아요. 싸우면서 담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좋은 방향으로 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좋은 방향은 절대 안 담죠. 나쁜 방향으로만 닮으려고 하죠. 악마를 잡으려다가 악마가 되는 니체의 말처럼. 네, 니체입니다. 그 니체가 한 말이에요? 네. 악마를 닮으려다 악마가 된다고. 아니 악마를 닮으려다 악마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악마를 잡으려다가 잡으려다가 내가 악마가 됐네. 왜냐면 이제 그 악마를 잡으려고 별별 정말 끔찍한 짓들을 다 왜냐면 악마를 잡는다는 그 어떤 대의명분 같은 게 본인에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면 오히려 어느새 자기가 벌써 악마가 돼 있는. 그래서 스탈린이 악마가 되었구나. 아니 뭐 여러 가지 그거는 그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뭐 스탈린이 1929년부터 권력을 본격적으로 1인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53년 3월 초까지 죽을 때까지 매년 평균 한 100만 명 정도가 총살이나 이제 유배형을 수용소에 갔다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악마잖아요. 근데 왜 다른 평가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탈린이 그래도 그렇게 산업화 정책을 해서 공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막아낼 수 있었고 그나마 소련이 산업화의 기틀을 잡을 수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제 또 시각도 있죠. 이 악마가 이제 더 큰 악마를 잡았다. 라고. 자, 근데 결국 지금 말씀대로 네. 아까 이런 방식으로 결국 강제로 하는 것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단 총칼을 들이대니까 어쩔 수는 없게 됐고 또 이때 또 상당히 단호한 느낌을 주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네. 와, 과감하고 단호하게 추진력 있다, 일 잘한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나머지 어떤 흔들리는 여러 가지 당 중간 관료들은 확실하게 이제 스탈린을 지지하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 이후로 결국 정제를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제 경제 숫자를 가지고 네. 경제학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하는데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당이 확실하게 절대 우위에 서게 된 거죠. 그럼 농민 계급은 진짜로 없앴어요? 그 이후로 결국 쿨라크 계급이라고 분홍을 쿨라크라고 불렀거든요. 분홍을 박멸한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뭐 분홍하고 중농하고 빈농하고 구분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 농민 계급 전체를 아예 모든 그 사유재산 토지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농기구를 다 징발해버렸죠. 집까지 다 해가지고 집단 농장 재산으로 다 넣는다. 이런 식으로 돼버렸는데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조정은 좀 미세하게 겪긴 합니다만. 근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이제 충격이고 하루아침에 이제 재산이 뺏기게 된 거니까 반발이 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이제 소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계속 농민들이 이제 데모를 하게 되고 시위를 하게 되고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들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시위를 하다가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곡물을 이제 재배를 하고 농사를 지을 동기를 떨어뜨리니까 수확량 갈수록 급감하겠죠. 거기에다가 문제는 군대에 가 있는 볼시비키 군대에 가 있는 군인들도 다 농민들의 자식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군대가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요. 그 일본에서 1936년에 일본 군대가 2.26 사건이라고 네. 일본에 이제 황도파라는 군대 어떤 분파가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그 사람들 목적은 지금 이 일왕 주변에 재벌과 고위 관료들이 일왕의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정치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야 그놈들 다 죽여버리고 일왕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죠. 네. 물론 이제 허지부지 돼버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그때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왜 참여했냐면 그 하사관들, 이 참여한 하사관들이 보면 일본에서 가장 못 사는 지방이 일본의 동북 지방이라고 해요. 북쪽, 동쪽 지방 네. 쪽이 못 사는데 그쪽 지방 사람들이 그 당시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일본의 농촌이 타격을 크게 입어가지고 자기 누이가 예를 들어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팔려가가지고 그 돈으로 가족들이 연명을 하고 인신매매 당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군대 가 있는 자기 가족 그 아들이 속한 부대장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부모가. 걔 빨리 전투 나서 안 죽냐. 그래갖고 연금 좀 받게 빨리 좀 전쟁 언제 하냐. 이 정도로.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그 하사관들이 그 자기 가족들의 이 참상을 직접 몸으로 겪으니까 그 참여하게 됐거든요. 네. 이게 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농촌 출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볼셰비키 군대도 이제 아무래도 정치 위기를 막아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토지를 몰수하고 이제 농민을 한마디로
국가가 관리하는 농장에 노동자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농민도 이제 노동자가 된 거죠. 농업 노동자? 그렇죠. 네. 왜냐하면 농민은 기본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기 땅에 대한 이건 뭐 애착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자기 네. 땅과 하나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로 갈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농업 노동자로 바꿔야 된다. 그 노동자가 되려면 노동자는 자기 몸뚱아리 말고는 일종의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거죠. 토지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 농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콜로스다, 소포즈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소포즈 같은 경우는 국영 농장이고 뭐 콜로스가 반관, 반민 정도인데 대부분 다 집단 농장. 국가의 책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러시아에서, 아니 소련에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건 그 키부츠 같은 거 이스라엘. 그게 바로 또 그쪽 그쵸. 이런 여러 가지 그 영향을 좀 받은 거죠. 집단 농장. 네. 왜냐하면 그 사실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승인한 나라가 소련이에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소련의 유태인들이 이스라엘로 가장 많이 옮겨갔고 지금도 소련과 러시아와 관련된 정보는 이스라엘 그 테아레비브 대학입니까? 그런 쪽이 관련이 깊죠. 거기 가면 소련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러시아 루트가.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희한한 게 집단 농장이 사실은 이 공산주의적인 정책일 텐데 네. 이스라엘 키부츠는 또 좋게 배웠어.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애국의 상징으로. 안 배웠구나 별로. 네, 전 키부츠. 우리 저 어릴 때는 뭐 이스라엘의 키부츠 이런 걸 하면서 뭐 되게 그 뭐랄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고 힘 합쳐서 뭔가 이렇게 협동의 정신이 막 있는.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은 것처럼 배웠어요. 거기도 자기 개인의 사유 재산을 가지기보다 다 공유를 하는 걸로 원칙이거든요. 그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같이 나눠 쓰자. 그런데 되냐 그게. 재미있는 게 키부츠 농장에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 이것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가족에 대한 애착보다 우리 집단, 공동체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컸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을 하는데 엄청나게 친구 관계를 맺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건 왜 그래요? 자기 어릴 때부터 사유라든지 내가 취득, 내 거를 가진다 이런 개념이 없어놓으니까 연애를 하고 특별한 우정을 산다는 건 특별한 사람을 서로 관계를 독점해야 되잖아요. 배타적으로. 그거를 하기 힘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연애나 결혼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만 살면은 행복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연애나 결혼이 힘들다는 거죠. 다 두루 사랑해야 되는데 왜 한 사람만 사랑해요? 사랑 공동체 같은 게 또. 난 키부츠 쪽이 맞나 보다. 난 사회주의자인가 봐. 아니 사랑 공동체 만드시면 저도 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 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 많이 좀 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빨리 만드세요. 그 안에서만 살아야 돼. 큰 버섯 건물 하나 내 만든다고 했잖아. 진짜. 우리 저 스머프 보면 큰 버섯집에 살잖아요. 거기에 근데 제1의 악마가 있어야 똘똘 뭉치잖아요. 상대 적? 네. 우리의 적은 이제 남편이나 아내 정도 되겠지. 우리 그런 거 용서 못해. 근데 사실 그 집단 농장, 이 스탈린이 이렇게 감명을 그러니까 이 집단 농장을 밀고 나갔는데 역설적으로 이게 미국의 기업에서 힌트를 또 얻었다는 거예요. 왜? 왜요? 미국? 미국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상징인데. 이 스탈린이 당시에 그 1928년에 그 캠벨 농장 있죠, 캠벨. 네. 우리가 그 식품회사 캠벨 같기도 한데, 그 캠벨 농장 미국 몬타나에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캠벨이 그 수프 만드는 데잖아요. 식품 통조림 만들고. 그 캠벨 농장이 1928년 당시에 전 세계에서 단일 어떤 농업 생산자로는 가장 많은 곡물을 생산했대요. 왜냐하면 캠벨 농장이 그 당시 3만 헥타르였대요. 네. 3만 헥타르면 감을 잘 안 옵니다. 1헥타르가 3,000평이 한 9천만 평쯤 되나요? 와. 9천만 평이요? 와. 예? 그러니까 여의도가 실제 왜 이제 하천부지나 이런 거 제외하고 실제 한 87만 평이 나잖아요. 근데 9천만 평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뭐 100만 평 치더라도 100만 평에도 그게 한 900개. 9천만. 900개. 100만. 한 90개인가요, 그러면? 900개인가요? 하여튼 뭐 여의도 하여튼 어마어마한 넓이. 90개. 엄청 큰 거. 90개. 그게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가장 많이 뭔가 곡물 생산했다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자 우리도 저런 걸 만들고 우리 땅이 더 넓잖아요, 이거죠.
우리는 러시아 진짜 넓죠. 네, 그리고 우리 세계 3대 곡창지대 하면 미국에 아르헨티나 있지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카프카스도 넓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의 카프카스에 미국이 3만 헥타르야? 그럼 우리는 15만 헥타르짜리를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도 비옥한 토지가 많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그 집단 농장을 만들어갖고 트랙터를 딱 갖다 놓잖아요. 300대를. 네. 그게 바로 자기에게는 미래를 상징하는 거예요. 스탈린과 함께하는 미래는 바로 트랙터다. 이 트랙터로 딱 밭을 갈아가 뭐 나무로 아니면 쏘로 이렇게 갈지 말고 이 트랙터로 쫙 해갖고 공업화되고 기계화된 농업으로 이 정말 사회주의 조국 소련의 미래를 보여주마. 이런 이제 선전에 딱 좋았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완전 반대. 아니 아까 제가 이 스탈린이 했던 게 거의 처음이겠네요 하고 질문을 했던 게 이렇게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아주 큰 밭에다가 해가지고 성공을 한 사례가 이전에 없는 거잖아요. 없죠. 이게 그쵸? 그 캠벨은 뭐 기업이니까. 네. 근데 실패했겠죠 당연히. 실패했죠. 그쵸? 왜 실패했냐면 소 대신 트랙터를 쓴 게 난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요? 소선당 한우를 생각해봐요. 네. 소선당 한우. 우리 소와 함께 농사 짓는 우리의 전통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한우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맛있죠. 소선당 한우. 지금 소선당 한우에서 설맞이 또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월 26일까지 주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모든 주문자들에게는 그 곰탕 팩 하나씩 이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툭불이면 제일 좋은 건 아시죠? 툭불 한우 선물 세트가 9만 원대부터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고기 2점 딱 있는 그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맛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툭불 한우도 아주 선물 세트하기 좋은 포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특히 이제 뭐 불고기용이라든지 아니면 국거리용 아니면 육전 뭐 이런 거 이제 설에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 용으로도 또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고 계시니까 이번 소고기는 소선당으로. 아시죠? 소가 선당? 소가 선당. 저는 설 선물 같은 거 받을 때 제일 좋은 게 먹는 거. 근데 내 돈으로는 자주 못 사 먹고. 바로 그렇습니다. 좋은 거 딱 들어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내 돈 사긴 좀 아깝고 근데 선물 들어오면 너무 기분 좋죠. 너무 좋죠. 소선당에서 툭불로 한번 이번에는 주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주문 하나 바로 넣겠습니다. 띠리띠띠띠 소선당 한우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스탈린의 이 대형 농장 집단 농장 실험은 어쨌든 실패로.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 농민들의 저항이 생각보다 강하고 당연하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 뭐 이게 생산성 자체가 높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하다가 뭐 작은 텃밭은 좀 주자. 이런 수정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작은 텃밭에서 러시아 훨씬 많이 나와. 뭐 예를 들어 감자라든지 이런 게 50%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작은 텃밭에서. 그 생산성이 집단 농장보다 수십 배가 그렇겠죠. 내 거와 내 거 아닌 거의 차이는 그렇죠. 정성을 들여서 갖고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근데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솔로프에 고얀 동강이나 소설에도 많이 나오는데 뭐 다 잡혀 들어가고 농산축 소라든지 가축을 다 빼앗기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그 러시아 농민들의 그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 여러 가지 교회도 폐쇄가 되고 사제가 체포되고 그러니까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집단 농장 폐지하고 그 사제를 풀어달라. 계속 그걸 했습니다만 결국 뭐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타협 그 지령은 내려가요. 좀 이제 풀어줘라. 근데 결국 뭐 어쨌든 당시에도 가장 이제 심하게 봉기했던 지역이 우크라이나예요. 지금도 약간 문제가 있는 곳이죠. 갈등이 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급격하게 공업으로 바뀌려고 할 때 그리고 가장 많이 빼앗기는 쪽이 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지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크라이나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곡창지대고 하니까. 그 소련의 식량 창고가 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뺏기겠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이제 호남이 곡창지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소외가 많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산업화 경로를 밟아가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결국 그렇게 이제 그 스탈린 입장에서는 농민이 아무리 수가 뭐 소련 인구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결국 농민은 그렇게 큰 위협 세력이 못 된다. 무장력이 없다고 보니까 이렇게 계속 밀어붙였던 거고 그 과정에서 결국 뭐 아시다시피 수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유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총살을 받고 이렇게 됐죠. 근데 이러면서 결국 이제 이 사람 농민들이 도망을 갈 수 있잖아요. 도시로.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제 국내 통행도 허가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내 통행도 허가증을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 공산주의 국가들로 다 퍼졌군요. 그렇죠. 그게 사실 제가 그 97년에 나온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러시아를 가서 이제 촬영을 한 건데 외국인들도 러시아의 어떤 도시에 5일 이상 머무르면 5일째 되는 날 반드시 행정관세 가서 신고를 지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97년 남아있어요? 당시에. 97년에? 네.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그 제도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이런 통행의 권리가 그러니까 인정 안 되는 거죠. 거주이전의 자유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세시대 농노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농노도 거주이전 자유가 없었잖아요. 땅에 그냥 딱 묶여서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처럼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우리 예를 들어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바로 그렇게 도입된 거죠. 반드시 어느 마을 가기 전에 미리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 가면 또 신고를 해야 되고 안 되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강제로 농촌을 짓밟고 또 농민들이 저항하다 보니까 이 기근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웃기는 이야기지만 역사상 인간이 만든 유일한 기근이 바로 이 당시에 소련에 일어난 기근이었다고 보는 거죠. 인간이 만든 기근? 네, 인간이 만들어낸 기근이잖아요. 기후나 뭐 이런 용이. 기후도 아니고 땅이 뭐 황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농민들을 사보타지 해버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국가에서는 이상한 방식으로 완전히 농촌사를 해체시켜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근이 만들어진 거죠. 그 상태에서 결국 뭐 스탈린 같은 경우가 이제 30대 초반에 집단 농장은 1년 만에 50% 70% 달성을 했다. 전체 농민의. 실적도 자랑하고 그 1차 5개년 계획 같이 우리 경제개발 계획을 딱 세웠는데 초과 달성했다라고 말하지만 수치는 절대 안 밝히는 거예요. 수치는 안 밝히고 초과 달성했다.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든 당시 서구의 지식인들은 엄청나게 좋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은 만들어지고 북해, 그 백해라고 하는데 북극해 쪽 러시아의 백해에서 발틱해 있지 않습니까? 네. 발트해까지 이어지는 운하도 만들었거든요. 운하도 한 200km 가까운 호수와 호수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가 운하도 만들어내지, 공장도 만들어내지, 드네프르 댐도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거대한 건축 구조물을 큼직큼직하고 국제 공장을 만들어내니까 야 역시 계획 경제, 역시 인간의 이성이 사회주의가 뭔가 보여준다. 그 당시 29년에 자본주의 국가는 대광 맞아갖고 막 국가가 아무것도 일을 못하고 지금 엉망진창 돼버렸는데 소련은 지금 봐라 저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소련을 미화하고 지식인 찬장이 줄을 이은 거죠.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 지식인들은 지금과는 좀 매우 다른 호의적인 입장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뭐 웬만한 유럽의 지식인이나 웬만한큼 뭐 지식인이라고 하면 소련을 찬양하지 않으면 지식인 축에도 못 드는 취급을 받는. 진짜요? 근데 정보가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막 발전이 안 됐으니까 뭐 소련에서 수치를 안 밝히고 그냥 이렇게만 했다고 하니까 보여주는 거는 있고 또 가서 이제 소련에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다 건강하게 영국 사람들보다 더 신장도 크고 더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더라. 그리고 재미있는 게 그 버나드 쇼라고 독설가로 유명하거든요. 영국 그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영국에는 인간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범죄자가 되어서 나오는데 소련에서는 범죄자가 되어 들어가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계속 거기 머무르려고 한다. 이렇게 이 소련은 성공을 했다. 범죄자도 들어가 정상인이 되어 나온다. 이 얼마나 이가 좋은 나라냐. 이런 식으로 제수들은 정말 완전한 자기 존중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극찬하거든요. 그럼 공산주의에 약간 환상이 막 다들 생기겠다. 그렇게까지 칭찬해주면. 그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이 댐을 만들고 운하를 만든 게 제수가 동원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수들이 수용된 사람이 매년 평균 10%가 죽었다거든요. 과로사로. 네. 그래서 안 나오는구나. 그죠? 그리고 어쩌면 지식인들이 정말 그렇게 그냥 몰라서 그렇게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본인들의 이상, 그러니까 막시즘에 대한 그 뭔가 꿈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실현해 준 것 같은 데가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환호했던. 아유, 참 날카로운.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폴 존슨이라고 약간 좀 반공주의적인 입장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폴 존슨이 그 모던 타임스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당시 서구 지식인들은 속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정치광을 낳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을 광적으로 사랑하고 집착했는데 신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에 몰려가지고 완전 지금 정치적인 완전 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신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상태가 진공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채워준 게 바로 스탈린주의라는 거예요. 그 정신적 진공 상태를 채워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뭔가 신앙이 필요했고 속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나라의 어떤 실상이나 이런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탈린의 저 허술한 던진에 속아 넘어가니 속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폴 존슨은 그렇게 보는데 날카로우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지식인들은 뭘 그러면은 뭔가 추앙할까요? 현 시대. 그럼 생각해 보니까 현 시대 지식인들. 과학, 기술, 뭐 그런 것도 좀 있겠죠. 돈, 뭐 미래 혹은 뭐 새로운 기술에 대한 뭐 그런 믿음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우리나라로만 따지자면 정치에 대한 여전한 꿈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기본적으로 그 경세 재민의 전통, 본래 지식은 사회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식인이 현실에 참여하는 것들이 전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경세 재민.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경영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 지식인들은 자기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 현실에도 자기 세계 만들고 싶어 하는 그 꿈들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뭐 이건 뭐 대선이니까요.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들이 또 다르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실적이 좋지만 그 사실 밑바탕에는 제수들의 노동이 바탕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제수들의 노동을 보고 또 나치 정권이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을 수용해가지고 독일의 크루프사라든지 이런 데 노동력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영화 신들러 리스트. 바로 유태인 제수들을 흔히 말하는 수용소 제수들이잖아요. 자기들 후를 바로 공장에 빌려갖고 일시켜갖고 돈을 갖고 왔잖아요. 바로 여기서 착안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막 좀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아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 그 외조부가 기시 노부스케라고 이 사람이 당시 1930년대 일본의 혁신파 관료예요. 혁신파. 그래서 만주국 가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진짜 나라를 한번 새롭게 체제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가장 롤 모델이 바로 스탈린 소련이었어요 당시. 1930년대에. 관료의 천국은 사실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죠. 관료가 다 개입하잖아요. 모든 걸 관료가 계획을 하고 규제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주의는 관료의 천국이죠. 모든 부분에 규제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그 사람들을 그 당시 혁신파 관료를 불렀고 그 당시 일본의 경제 관료들은 자본론을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항상 그들의 꿈은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그런 경제체제, 사회체제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때 바로 롤모델이 되어준 게 스탈린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일본의 우파 그리고 극우의 어떤 그 대표적인 상징인 사람이 사실 스탈린을 모델로 했다는 이 시대에 살았던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이상 국가를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던 시대잖아요. 지금은 못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꿈. 지금은 이미 그 1991년 소련이 해체돼 버렸고 사회주의는 결국 그 100여 년의 실험은 실패로 다 돌아갔죠. 물론 아직 중국이나 베트남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만 그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장 경제 사회주의잖아요. 뜨거운 얼음이죠. 시장 경제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형용 모순인데 하여튼 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사람은 만주국에다 그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만주국이라는 것들을 건설하면서 그 실제로 그것들을 한번 그래서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혁신파 관련.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했죠 뭐. 그것도 망했죠. 일단 망하네. 자, 그래서 스탈린이 그런 몇 가지 실험을 했는데 뭐 보기에는 좋게 그렇습니다. 포장은 뭐 그렇게 됐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속 이제 썩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32년과 33년 이 겨울 사이에 기근이 정점에 도달했는데 뭐 기록상으로는 500에서 700만 명 정도가 아사를 했고 이제 수백만 명은 이제 영양실조로 인해서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를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마오쩌둥의 그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대로 반복돼요. 이게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어떤 역사에서 실패라는 거는. 그 러시아 문학 작품들 보면 가끔 왜 이렇게 되게 가난한 시절의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게 혹시 이 시기인가요? 아니면 이보다 더 전에 뭐 짜르나 이때 얘기? 뭐 짜르 때도 있습니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얀 동강 같은 경우 그런 것들 경우는 이 시기의 어떤 고난들 그리고 이 시기의 고난들을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참 뭐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스탈린 체제에서는 그려질 수는 없었고 그 이후 체제에서 상당히 이제 통제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겠구나. 근데 결국 뭐 이렇게 안 되면서도 다 또 이제 스탈린의 또 위기 탈출법이 있잖아요. 또 적을 만드는군요. 적을 또 만들어야죠. 네네. 결국은 이게 다 그 자본주의 해외의 적과 굴라크 분홍들의 사보타주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음모들 때문에 된 거다.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해외의 적들이 국내의 그 농민들하고 다 이게 공작을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소련을 망가뜨리려고 작전을 짰다.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또 항상 그렇잖아요. 식량 부족은 다 적과 농민의 탓이다. 이렇게 또 이제 돌려내면서 언론은 완전히 통제를 했을 테니까. 그렇죠. 이때만 해도 뭐 그게 제대로 작동을 이제 다 모든 것들은 당에서 다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니까. 스탈린 지금 계속 사람들 죽이고 있는 거죠.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총살을 하고 수용소와 이제 형무소로 계속해서 이제 보내나는 거죠. 네네. 근데 어느 시점에는 이게 한계가 와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체포를 하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도. 왜 죄가 없는 사람을 체포할 것 같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막상 체포하잖아요. 이유 없이? 네. 근데 이게 아주 합리적이거든요.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모론을 계속 주장하려면 적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적을 그냥 만들어내는 계속 거다. 적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걸까요? 그러니까 적을 계속 만들어내면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도 잡혀가면 그래 다들 겁을 먹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믿지를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럴지도 모르겠다. 계속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옆집 아저씨 잡혀갔다 그러면 나는 훨씬 더 조심하겠군요. 그렇죠.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저질러서 잡혀가면 저 죄만 안 저지르면 안 잡혀가니까 오히려 혁명 음모를 꾸밀 수 있다는 거죠. 이 스탈린 체제를 뒤엎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잡혀갈 수 있다 생각하면 감히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잡혀갈 때 대부분 그냥 막 순한 양처럼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읽어보면 솔제니치는 그 잡혀가는 방식이 별의별 방식이 다 있어요. 길 좀 물을까요? 해가지고 길 묻는 척 하면서 잡아가고 그 관공서에 몇 시까지 출두를 해주세요. 무슨 문제 때문에 출두해 주세요 해서 잡아가고 그냥 뭐 새벽에 갑자기 와서 잡아가고 근데 이 잡아갈 때 사람들이 솔제니친 말로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도 저항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저항을 안 해요?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잡혀갑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할 때 뭔가 이게 되는데 다들 이렇게 잡혀가면 그냥 사람들이 다 겁만 먹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이제 수용소 군도를 읽어보면 좀 섬찟한 측면도 좀 있죠. 진짜.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선생님 중에 도저히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이 때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그렇죠. 너 나와봐 하면서 갑자기 때려요? 아니 그러니까 야 다 저 책상 위로 올라가 이러면 이제 뭐 해야 도대체 우리는 막 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번 달에 뭐 성적이 잘 안 나왔나 아니면 보통 그럼 이제 그날 그냥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경우도 있고 뭐 청소 상태가 근데 뭐 사실 뭐 크게 차이도 없거든요. 그냥 뭐 본인 마음입니다. 그냥.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선생님이 제일 무섭죠. 그냥 뭐 때문에 우리를 혼낼지를 모르니까. 그게 사실 뭐 닉슨이 말했던 광인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내가 미치광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잖아요. 저는 뭐 무슨 짓을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게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전략이 미치광이 전략. 이유 없이. 나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도라이야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시켜놓으면 내가 살아야 제일 편하다는 거죠. 겁난다 진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겁날 것 같아요. 무슨 짓 할지 몰라라고 하면 이해를 조심할 필요 수밖에 없잖아요. 잘해줄 수밖에 없고. 자,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국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긴장이 고조돼 가거든요.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고 또 33년에 나치 정권이 등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면 독일의 나치 반공을 내세우니까 이제 프랑스나 폴란드하고 관계도 개선해야 되겠고 또 이제 국제 연맹도 가입해야 되고 좀 국제사회 평판도 개선해야 되니까
33년부터 이제 곡물을 무조건 다 뺏어갔다가 이제 징수 한도를 설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까지는 갖고 갈게 세금 이제 그러면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지을 동기가 생겨나서 요것만 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산업 건설 속도도 좀 조절하고 조금씩 이제 약간 이제 유화 정책을 해요. 네. 자, 그 와중에 결국 뭐 이제 그 레닌그라드에 보냈던 자기 부하 키로프가 암살된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실 좀 이건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네. 좀 자기 부인하고 키로프라는 그 레닌그라드 서기가 불륜 관계다라고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이 암살한 사건인데 찬스는 왔다 해가지고 이때 막 평소에 좀 자기 눈 밖에 났던 자기의 라이벌 예전에 같이 트로이카를 이끌었던 그 지노비에프라든지 케메네프를 이 레닌그라드 키로프 암살 사건의 얘들이 배후 조종자다 해가지고 다 엮어버려갖고 다 그냥 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이게 일종의 향후에 38년 이를 대속청을 하기 위한 리허설을 34년에 한번 실시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나아지고 이제 농업도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조금씩 유화정책을 하니까 하는데 근데 참 이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탄압을 원래 좀 안 하잖아요. 근데 상황이 좋아지면서 또 몇 년 지나서 이제 확 또 탄압을 시작하거든요. 왜 그러죠? 이제 물론 이제 그 당시 이제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요. 일본이 중국하고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를 침략하면서 러시아에 그러니까 소련 땅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긴장이 고조되고 또 이제 독일이 계속해서 군사 전력을 키워가니까 네. 이런 어떤 자기의 그 평소에 갖고 있던 불안 심리, 피해 심리가 자극되는 거예요. 다시 소련이 포위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이 다시 우리를 침략하러 들어올 거야. 이래 생각할 때 항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 심리 있죠. 외국의 적은 항상 국내 우리 평소에 불만 분자들을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이 싹을 잘라 놓지 않으면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국내에서 같이 대응해가 제5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5일들을 미리 사전에 제거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좀 망상적인 인식으로 네네. 가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외부의 적이 쳐들어올 때 안에서 그거에 호응해갖고 그렇죠. 나를 노리는 놈들이 이 안에 있는 것 같다. 네네. 그래서 37년 하반기부터 이제 막 진짜 이제는 그 지도부가 아니라 주민들까지 다 속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 죽인 데가 이때부터예요? 네. 그래서 37년 8월부터 이제 탄압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숙청의 쓰나미. 네. 이 시절을 그레이트 테러라고 불러요. 대숙청 시대. 그러니까 이때 이게 지금 엔카베데 명령 004475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 명령에 의해 가지고 각 지방에 각각 그 연방이니까 공화국들이 있잖아요. 처형할 사람, 구금할 사람 인원을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할당을 딱 해주는 거예요. 할당제라니. 할당에다가 자유까지 좀 줘요. 융통성도 줘요. 더 많이 너희들이 사용하고 이러면 더 좋아. 그 융통성 자유는 줄게. 더 많이 잡아들이고 더 많이 죽여라. 이건 자유를 줄게. 아니, 야, 그게. 그런 생각을 하지?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인 거죠. 더 초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도 아니고, 자기네 같은 민족의 같은 국민인데. 반소분자니까. 반소분자. 누가 반소야? 자기 국민들 중에 반소분자가 많다고 보니까. 항상 제5일은 숨어 있다. 우리 내전을 하지 않았냐 이거. 내전할 때 800만이 죽고 죽였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반소분자는 있다. 잠재돼 있다. 그때 죽은 반소분자들의 자식들도 아직도 남아 있고. 그들만 잘 찾아내서 제거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타민족들도 되는 거죠. 소수민족. 예, 37년에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나고 딱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연해주에 살고 있는 조선민족, 한민족들이 이게 큰 문제가 되겠다. 얘들이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오히려 소련의 총뿌리를 들킬 때가 하루아침에 중앙아시아 옮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그 하바롭스크라든지 소련의 극동지역에서 공산주의자였죠. 우리나라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하고 재혼을 했던 김단야라는 공산주의자. 네. 그리고 낙동강이나 소설로 유명했던 조명희 씨 다 그냥 하루아침에 총살당해버려요. 일본 일제히 간첩이다. 이래. 일제 스파이 혐의로 하루아침에 그냥 총살시켜버려. 평생을 공산주의 운동에 바친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그 제국주의 스파이 노릇 했다고 하루아침에 그냥 스파이 총살로 당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을 다 계속 잡아가 들여가지고 막 노동시키고 이래도 뭐 반란 같은 게 안 일어나니까 점점 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보기에는 이 소련 영토 안에 있는 폴란드, 독일, 루마니아, 핀란드,
이란, 중국 사람들이 외세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최종적으로 뭐 한 160만 명이 체포가 되고 70만 명을 총살시켜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에 매일 평균 1,500명이 이제 총살 당한 거죠. 매일 1,500명씩 죽은 거죠. 그러니까 참 좀 무시무시하죠. 이때 스탈린이 내린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빗자루로 다 쓸어버려라. 그러니까 그 지역, 그 민족은 빗자루 다 쓸어버려라. 때려라. 두들겨 패라. 체포하라. 소탕하라. 막 그런 메모 지시가 지금 스탈린 자필이 남아있어요. 두들겨 패라. 무섭다, 무서워. 네. 뭐,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 다른 독재자는 이제 빗자루로 쓸어버리라니까 물걸레로 꼼꼼히 다 훔쳐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저 북한에서는. 빗자루는 먼지가 좀 남잖아요. 물걸레는 싹 먼지까지 한 톨 없이 다 그냥 슉 깨끗이 청소하라는 거죠. 네. 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네. 결국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좋은,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은, 나름 환경에서 이런 대속청을 왜 했을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뭔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뭐 결국 이 책의 제자 흘레보니우크 입장에서는 네. 결국 소련이 전쟁에서 탄생한 나라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결국 소련이 1차 대전 전쟁의 결과 소련이 탄생했고 또 내전을 통해서 이제 소련의 국가가 확립이 되었고 그러니까 또 다음번에 제국주의라든지 전쟁을 항상 대비하고 있는 항구적인 전시체제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전쟁에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의 인식은 평상시하고 다르지 않냐 이거죠. 항상 해서 적과 아군으로 PR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적 아니면 아군이다. 우리의 적이냐 우리의 친구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이 이분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우리는 이해를 하면 이 스탈린의 행동들도 결국 좀 약간 이해까지는 안 되지만 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 싶기도 하고 네. 스탈린 나중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이거 전부 예조프가 한 거야. 난 잘 몰랐다. 예조프가 누구였죠? 그 당시에 이제 그 국가보안 총책임자였거든. 자기가 다 임명해 놓고 걔가 다 한 거야. 그래서 걔를 총살시켜버려. 아 진짜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얘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뒤늦게 내가 좀 잘못 알았어. 그러니까 잘못 알았기보다 내가 얘가 이렇게 과격하게 한 줄은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얘 책임을 그럼 또 멋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역시 나쁜 놈을 혼내주는 암행의사.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 난 지금 이분은 분명히 검사하면 사이코패스 나온다니까요. 사이코패스다 진짜.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대속청이 이제 한번 그 파고가 지나거나 잠잠해지면 사람들이 이게 왜 이래 됐냐라는 불만이 나올 테니까 요럴 때는 그 어떤 의심과 불만을 딱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네. 항상 그 스탈린은 스위쿠션에 대간 거죠. 내 쪽으로 오는 걸 항상 스위쿠션 쳐서 다른 쪽으로 딱 돌리는 네. 전가를 하는 대가였죠. 자, 결국은 뭐 그렇게 이 대속청 결과 결국은 너무나 많은 엘리트들이 다 체포되고 구금되고 이제 숙청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할 사람도 없고 군인들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다 뭐 절단이 나버렸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다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복지부동해야죠. 자꾸 이 공장을 뭔가 예를 들어 이 물건을 기계를 좀 바꾸자 생산 방식 바꾸자면 나중에 혹시나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제국주의 스파이였어. 그래서 우리 공장을 망치려고 했다. 이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공장 기계가 멈출 때까지 아무도 제한을 안 하는 거예요. 농사든 공장이든 모든 데서 이제 산업 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군대도 뭐 지휘관이 이제 다 사라졌잖아요. 다 숙청되고 규율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막 한방되는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네요. 네. 아니 근데 일당백에서 내 생각을 막 말해 계속 강하게 그럼 막 풀이 달리잖아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가?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그럼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이 없죠.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냥 막 질러요. 질러요? 자, 그럼 1kg 광고 한번 질르세요. 1kg 커피. 맛있어. 아주 강력한 한마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맛있는데. 네네. 1kg 커피. 하루에 1kg씩 드셔도 좋습니다. 1kg 커피의 다양한 원두 그리고 다양한 또 형태들.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드립백을 좀 샀는데 역시 드립백은 그 뜨거운 물을 이렇게 내릴 때 요즘에 이제 집에 온수 정수기가 또 있잖아요. 네, 그 뜨거운 물을 이렇게 받아서 하면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건 처음에 살짝 한번 적셨다가 다음에 한 시간을 살짝 두고 다시 물을 내리시면 훨씬 더 향기가 깊어진다는 거 그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kg 커피 우리 일당백과 아주 처음부터 같이 한
정말 의리의 커피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1kg 커피가 저는 우리나라 1등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이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욱 편하게 쇼핑하실 수가 있습니다. 1kg 커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결국 전쟁의 기운은 계속해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전쟁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 히틀러하고 스탈린 참 양립 불가능한 존재들이잖아요. 결국 서로가 같은 하늘 아래 서로의 존재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상을 깨고 이제 히틀러가 먼저 불가침 조약을 서로 맺자고 제의를 하거든요. 소련에 네. 일단 자기가 서쪽으로 잘 뒤통수 안전하게 가려면 그렇겠죠. 예, 소련을 잘 막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1939년에 지금의 그 몽골 지역이죠. 일본 사람들 말로는 노모난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사실상 전쟁이 일어났어요. 소련군하고 일본군하고. 일본군이? 1939년. 근데 이때 소련군이 결국 1904년, 5년에 러일 전쟁의 패배를 서려고 하거든요. 완전히 일본군을 박살내버렸어요. 네네네. 그때 주코프가 박살냈는데 이때 이 소련군의 전력을 딱 보고 히틀러 입장에서는 이 소련 애들 만만치 않구나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이제 불가침 조약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결국 그거는 폴란드 땅을 반 나눠 먹자는 거죠. 야, 우리 폴란드 가서 우리 것 좀 가져갈 테니까 너희들도 좀 가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1939년에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뭐. 그게 2차 대전 시작이죠. 시작됐죠. 네. 2차 대전이 시작됐고. 처음에는 아까 불가침 조약을 했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는 뭐 폴란드 땅도 얻었고 독일하고 부딪힐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핀란드를 침공하게 된 거죠. 소련이 이때가 네. 찬스다 해가지고. 근데 핀란드가 인구도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뭐 그리고 병력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핀란드 사람들이 장난 아니란 말이죠. 그 핀란드에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스웨덴이나 다른 노르웨이 쪽으로 보내버려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보내요. 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핀란드 남자들 여자들 다 총을 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휴전이 맺어지는데 물론 뭐 땅덩이 좀 떼주지만 엄청나게 네네. 소련이 완전히 고전을 하게 된 거거든요. 핀란드가 생각보다 그 땅이 습지라고 늪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저수지 같은 게 많은 나라가 핀란드예요. 왜냐면 이제 얼었다가 녹았다 뭐 이런 데 많아갖고 그래서 탱크 뭐 이런 게 가려면 막 이 진창이 돼갖고 잘 갈 수가 없어.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네, 배경 지식을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들이 그때 이 소련군 탱크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진격을 막았다 이거죠. 네. 그 화염병 이름을 이제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 지금 술집에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무슨 칵테일이요? 몰로토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 당시 소련의 외상이죠. 외무부 장관이 몰로토프인데 몰로토프가 지금 핀란드를 자기들이 공습을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에서 막 폭탄을 투하해가 공격을 하는데 그 국제적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몰로토프가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거 폭탄이 아니고 우리가 식량을 내려준 거야. 제공해 준 거야. 폭탄이 아니라 빵을 내려준 거야. 이러니까 그 핀란드 사람들이 블랙 유머를 한 거죠. 그래 우리도 그러면 이 화염병을 던진 게 화염병이 아니라 몰로토프 칵테일이야. 당신 칵테일을 우린 선물해 준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핀란드 사람들이 유머 감각이 있는데. 그 이제 화염병 같이 이제 불꽃이 뭐 그렇죠. 별로 무기가 없으니까 병에다가 뭐 무슨 알코올에 뭐 하여튼 이렇게 터지는 것들을 이제 담아갖고 화염병이 불 붙여서 던지듯이 그렇게 던진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민간에서 만들 수 있는 뭐 그래도 최고의 무기였는데 그 이름을 이제 그렇게 몰로토프 칵테일. 그 외무상 이름을 따갖고 야유를 한 거죠. 근데 결국 어떻든 40년 3월에 평화조약에 서명을 했지만 핀란드 사람들이 이제 23,0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는데 소련 군들이 13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거든요. 이게 사실상 소련의 패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딱 이걸 보고 나니까 이 소련 별거 아니네.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히틀러가 소련 침공을 앞당겼다고 결심하게 됐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죠. 별거 아니네. 얘들 이렇게 약해 빠졌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근데 또 큰 패착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가 1941년 6월 전격적으로 약속을 깨고 이제 바르바로사 작전을 펼치는 거죠. 바르바로사 붉은 수염이죠. 붉은 수염인데 붉은 수염 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소련 땅으로 진격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탈린은 군대 경험이 없잖아요. 맨날 뭐 군인들 지휘관들 목 날리는 것만 좋아했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게 결국은 침공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다 완전히 오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열흘간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히 바보처럼 멍했다고 지금 그 나머지 그 국가 지도자들 해고록에 나오거든요. 네. 자, 결국은 6월 20일 이제 기습 공격을 하니까 완전히 이 스탈린이 그러니까 주코프가 이제 그 당시 국방 책임자가 이제 지금 서부 전선에서 메시를 기해 소련군이 우리 영토로 지금 진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치를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는데 스탈린이 말을 못했다는 거죠. 너무 멍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게 안 돼요, 뭐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완전히 무기력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의기소침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러다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몰로토프하고 베리아하고 여러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자, 스탈린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수행 감독할 최고 통치 기구를 만듭시다. 그래서 요걸 5인방 기구로 해가지고 당신이 최고 책임자가 되고 이렇게 하자. 이럴 때 이제 스탈린이 그때부터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네. 스탈린이 움찔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왜 움찔했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체포해서 죽이려는 줄. 그때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기가 이 사람이 지금 완전 너무 완전 이게 급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이 스탈린 없으면 이 소리는 안 돌아가잖아요. 이 작전을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네네. 명령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든 뭐 요것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대국민 연설은 자기가 못 하고 밑에 몰로토프를 시켜요. 자기가 연설도 잘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놀랬구나. 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독재 성격이 전시사에서 약간 변했죠. 이제 5인방이 약간 힘을 생기게 됐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뭐 얼마 후에는 결국 스탈린이 계속 경험하면서 최고 리더십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초기에 폐진한 거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초기에 너무 흔히 말하면 만방으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또 서양 그 히틀러의 음모도 있지만 네. 그래도 뭐가 그러니까 국내에 앞잡이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바로 서부 사령관 파블로프 장군과 그 부하놈들이 잘못한 거예요. 얘들이 지금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또 희생양을 만들어야 시켜야죠. 이거 똑같죠. 우리 1950년 한국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면서 북한이 38선 이제 이부로 몰려가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전쟁의 패전을 둘러싸고 김일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 미제 스파이 박헌정과 남도당이 미제 간첩질을 해서 우리를 한 거다라고 정적 제거하고 딱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스탈린하고 똑같이 배운 거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사실 개전 처음 전쟁 나오고 나서 1941년 12월 말까지 소련군 450만 명이 사망이나 실종 포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뭐냐면 통신망도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통신이 있어야 뭐 작전을 할 수가 있는데 통신도 안 돼서 뭐 작전이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제일 문제가 스탈린 입장에 포로는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죽어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스탈린도. 옥세를 내라. 포로가 들어오면 완전히 강제 수용소 보내버렸어요. 핀란드 전쟁에서도 포로가 됐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조국은 영웅의 귀환을 환영합니다라고 플랜카드를 써놨어요. 행진을 딱딱 시켜요. 그 다음에 기차에 딱 타게 한 다음에 바로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돼 들어오면 죽어라. 차라리 포로가 되어오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니까 끝까지 싸우니까 결국 뭐 다 그러니까 전력이 보존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후퇴를 해가지고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후퇴를 해가지고 후퇴가 전력을 좀 보존하면 나중에 반격이 계속되는데 포로가 될 가능성이 있고 후퇴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군사적 마인드 없는 사람이 최고 사령관을 하니까 엉망이 돼버렸던 거죠. 네네네. 그렇지만 뭐 스탈린은 또 이제 소련이 히틀러에 맞서주니까 미국과 영국이 결국 무기대여법 협상을 해가지고 소련한테 탱크, 비행기, 트럭, 통신장비, 식량 다 이제 다 대줬구나. 법으로 이제 물론 뭐 빌려주는 거지. 리스지만. 소련에 사람은 많다. 무기가 없어서 그렇지. 네. 계속 이제 사람들 다 끌어당기는 거죠 거기서. 네. 자, 그 과정에서 거의 이제 모스크바 근교 몇 킬로까지 이제 히틀러의 독일군이 진격에 들어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결국 탈출령이 떨어져요. 탈출을 해라. 네. 모스크바를 버리고 탈출해라. 10월 14일 막 모스크바까지 진격하니까 이제 탈출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난장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장은 전부 다 폭탄을 설치해갖고 히틀러에 넘기면 안 된다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스탈린 치하에서 하나 히틀러 치하에서 하나 똑같다. 폭발물 제거해. 폭발돼버리면 우린 가서 먹을 거 살 데도 없다. 서로 싸움 벌어지고 약탈하고 문서 불지르고 뭐 난리가 나는데 재밌는 게 스탈린은 그래도 탈출을 안 했어요. 끝까지 남긴 남아있어요. 모스크바에? 네.
어쨌든 마지막까지 남긴 남아있어요. 마지막까지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모스크바를 떠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이제 독일이 무너지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 아시다시피 결국 뭐 독일 자체는 거기서 결국은 패퇴되고 모스크바는 사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스탈린은 다시 이제 모스크바에서 그 당시 난리를 쳤던 또 반동 분자들 다 색출해 또 다 죽여 이렇게 되고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부역자 이런 것들 하듯이 그래서 결국 이제 스탈린이 그 생각한 거죠. 결국 내가 전쟁하기 전부터 이 비밀 경찰 체제를 잘 세워놨기 때문에 이 반정부 세력들의 준동을 미리 사진 다 난 사기를 잘랐다. 내가 정말 잘했던 거야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뭐 스탈린이 그런 것도 있지만 히틀러가 너무 어리석은 정책을 한 것도 이게 결국은 소련 국민들이 결사적으로 결상전에 나서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 입장에서는 영국 군대라든지 프랑스 군대는 봐줘요. 포로도 좀 인간적 대접해 주거든요. 히틀러에 따르면 슬라브 민족, 소련이나 이쪽은 폴란드나 소련 쪽 슬라브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땅에 사람들 다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 넓은 땅에 넓은 땅에 그래서 이제 게르만 민족을 거기에 살게 만들 거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땅도 그렇게 작지 않은데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시 소련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러면 우리 다 죽인다는데 스탈린이고 뭐가 아니야. 일단은 지금 히틀러하고 상황만 애국 전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히틀러의 패착이네. 네, 그러니까 히틀러도 이런 것들에서 결국 뭐 이러면서 결국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거를 애국 전쟁을 만들고 예전에 우리가 히틀러는 나폴레옹이다. 1812년에 우리를 모스크바를 쳐들어왔던 나폴레옹이고 히틀러는 우리는 그에 맞서 싸워야 된다. 위대한 러시아의 장군들을 본받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회주의하면 또 안 맞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10월 나선의 적의 진격을 저지하게 되고 당시에 그 10월 혁명을 했잖아요. 네. 그 나름 그래도 이 적이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병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이 스탈린이 그런 재주는 엄청 있는 거예요. 소련 국민들에게 우리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의 루프트와페, 독일 공군들이 폭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병 딱 그 군대들 우리 국군의 날 의장대 하듯이 딱 행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다. 우리의 수도에서 우리의 군은 붉은 군대는 여전히 용감하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소련인들이 요런 머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중간에 독일 공군이 폭격할 때면 그때 텔레비전 생중계는 안 하잖아요. 라디오 생중계니까 다른 도시에서 똑같이 하는 식으로 다른 도시도 예비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모스크바가 폭격해가 행사 못하면 이어받아가지고 모스크바에 하는 척 흉내를 이렇게 딱 준비하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감각은 아주 뛰어난 거예요. 심리전 이런 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국제 정치라든지 이 국내의 어떤 그 민심을 장악하는 데는 이 스탈린은 20세기 거의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타고난 감각.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는 정치 감각. 이게 인상 무서운 거죠.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그죠? 네. 악마. 악마를 꽂혀서. 네. 그러면서 결국 포위가 됐던 레닌그라드도 그렇게 거의 레닌그라드가 1년 이상 포위가 됐는데 봉쇄됐는데 그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와중에도 결국은 레닌그라드 봉쇄가 풀리고 버텼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키예프가 우크라이나 수도 지금 키예프죠. 키예프 대방시키고 결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이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쫙 이제 소련이 이제 쫙 진격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소련이 그래서 사실은 진격을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프랑스 북부에 상륙해갖고 제2전선 열 테니까 좀 더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너무 유럽 깊숙이 들어오는 거를 저지해야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은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죠. 또 그래서 발칸 반도를 우리가 진격하겠다. 여러 가지 선언이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스탈린이 여러 가지 짜증도 냈습니다만 1944년에 결국 우리가 말하는 노르망디 쪽으로 제2전선 여는 걸로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45년 2월에 얄타 회담이 열렸고 거기서 결국 사실 끝난 거죠. 이제 전쟁은 성세는 다 굳혔고 어떤 식으로 나눌 건지를 결정을 했고 그래서 5월 2일 베를린이 함락됐고 7월 달에 이제 포츠담 회담이 열렸고 이 포츠담 회담에서 당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핵폭탄을 귀뜸을 해주는 거죠. 스탈린에게. 우리가 핵폭탄이라는 걸 만들었다. 라는 걸 너 까불지 마 이런 거죠. 너희들 까불면 우리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걸.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일본을 상대로 보여준 거죠. 러시아 사실 소련을 견제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만 스탈린 입장에서는 일본을 8월 9일 날 기습 공격을 했고 핵을 가진 미국에 대항해서 일본을 어느 정도 분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스탈린 입장에서는 일본을 기습 공격해서 스탈린 쪽으로 내려오려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일본이랑 미국이 태평양 전쟁으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사실은 다 거의 끝났고 그냥 일본의 마지막 그냥 한 방 딱 때리면 끝인데 그때 이제 소련이 참전을 해서 연합군의 승리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미국 대 일본의 1대1로 그냥 끝나는 요거가 이제 살짝 걸려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소련이 살짝 거기다 발을 얹으면서 자기네도 이제 이 전쟁의 승전국이 한편으로 된 거죠, 이게. 네. 왜냐면 사실은 태평양 전쟁에 독일과 일본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1941년 41년 5월인가 4월에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소련은 이제 서로 교전국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45년 이제 8월 9일 날 이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소련도 나름 태평양 전쟁의 한 당사국으로 교전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나눠 가지자는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일본을 원래 나눠 가지려고 한 거죠? 나눠 가지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은 아예 처음부터 엄두를 안 뒀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소련이 처음부터 관여를 어느 정도 중간부터 관여를 했다면 당연히 일본을 나누겠다고 할 권리가 있고 그 명분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가침 조약 상태에서 계속해서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나눠 가지자 명분이 없잖아요. 교전국이 아닌데. 일본 줄 생각은 없고 이제 한반도 정도. 거기서 이제 한반도가 나오는군요. 자, 하여튼 이 한반도 이 아름다운 땅에 또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홍보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한 살을 먹는 것이 걱정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18 어른들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보호를 받아야 될 나동으로 시설에서 지냈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육원을 나와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만 18세,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의 자립에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우리 젊은이들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청년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이 스탈린, 스탈린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이라는 책을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했고 그 어마어마한 저는 학살로 보이는데요. 이제 대숙청을 이제 했고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까지를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는 2차 대전 이후에 스탈린이 그 이후로 몇 년이나 더 했었죠? 1953년 3월. 그럼 대략 한 8, 9년 정도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때까지의 과정을 이제 저희가 이어지는 4부에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플로로 또 청취하시는 분들 위해서 노래 하나 또 붙여드릴까요? 저는 스탈린이 너무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이 난다 해서 송민호의 겁.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우리 정박님 계십니까? 러시아 민요 중에 그런 농민 반란했던 스텐카라친. 스텐카라친. 네. 그게 이제 테트리스 할 때 나오는 노래죠? 그거예요, 진짜? 그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죠? 자, 네네. 두 노래 가운데 제작진의 선택에 의해서 노래 하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지는 스탈린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